네,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역발상적인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이 뱅가드 펀드 얘기가 또 돌았습니다. 뱅가드가 한국에서 신흥시장에서 이 선진국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들도 나왔는데 실제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설득력을 또 얻고 있고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앞으로 주게 될까요? 예, 주식 수급에 나쁜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뱅가드는 신흥시장 펀드가 그 선진국 시장 펀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시장에서 그 파는 물량이 선진국 시장에서 사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마 9.2조 원 정도의 그 매물 출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이전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뱅가드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가 이 매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금이 위험 자산인 그 주식, 특히 이제 이 신흥시장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MSCI를 추종하는 이 블랙락의 아이쉐어의 이머징 ETF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나쁜 영향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한편 나중에 이 MSCI조차도 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대형주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인덱싱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안 해도 트래킹 에러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은행들이 부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싱가포르나 호주 은행으로 대신 채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한국의 대형주를 안 사도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조기에 철회하는 이른바 엑시트 전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던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커다란 화두는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조기 출구 전략이 시행되니까 미리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구 전략을 중단하면은 미국의 실업수당은 누가 줍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아무튼 그동안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양적 완화를 해서 금리를 억지로 많이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처럼 심하게 양적 완화를 못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해서 이제는 조금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 기대와 함께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죠. 채권 쪽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서 주식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 회사채 발행이 되게 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7%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럴 바에는 먼저 이 낮은 금리에 회사채를 발행하자.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도 막 회사채를 발행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채권의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죠. 장기금리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 일드 커브, 그러니까 이자율 곡선이 가파라지는 그런 속도가 되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나쁠 거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어떤 그 건전한 건전한 경기 회복에 의한 인플레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금리 커브가 플래트닝 된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것을 스티프닝, 좀 장기 금리가 좀 올라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금을 운용하는 보험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투자은행이라든지 일드갭이 발생하면은 자금을 돌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는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좋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단기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문을 많이 따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의 그 은행이나 보험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드 커브, 이자율 곡선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걸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채권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대부분 장치 산업들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런 장치 산업들이 충격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그런 기업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겁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양적 완화 안 했었거든요.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국의 금리가 그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한국의 주력 장치 산업들이 좀 힘들어지면 차기 정부는 빨리 신성장 동력을 이제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컨텐츠라든가 바이오 이런 쪽에 새로운 어떤 수익원을 굉장히 빠르게 마련할 것이다. 그쪽을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이슈가 최근에 이 폴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 정부가 약 1조 달러어치의 백금주화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이런 이색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금은동으로는 화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백금으로 그 기념주화를 만드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동그란 그 백금에다가 1조 달러 이렇게 써가지고 FRB에다 주는 거죠. 연준에다 주면 그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대신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중에서 이제 FRB가 20-30% 갖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그 국가의 부채는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국채 산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금을 살포하는 거죠. 그 꼴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내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할게. 다음부터 안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짓을 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살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급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정부는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금리 상한제라는 걸 마련해요. 그래서 금리를 자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자산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 안 좋거든요. 모두가 안 좋습니다.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 좀 보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달 금리는 금리 상한 때문에 제한이 되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상대적으로 나은 거죠. 반면에 이제 채권은 죽는 거죠. 물가 부담을 다 안으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당장 나타나진 않을 거고 나중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보면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그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채권을 팔고 다 주식으로 가라 뭐 이런 뭐 조언을 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잘 아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해외 채권, 특히 브라질 채권에 또 너무 편중되게 몰리는 경향도 있고 증권사들은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터키의 채권도 팔고 채권에 너무 몰리게 되면은 쏠림이 또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또 짚어볼 수 있으니까 곰곰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로 가보도록 하죠. 중국의 12월 수출이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오늘 물가지표 발표했는데 CPI도 2.5% 떨어지다가 좀 멈추는 현상인데 표면적으로는 괜찮은데 이면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금융권의 이 대출이 급감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오히려 부실의 징후는 아닌지, 부실의 후유증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수출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진짜 미국이나 유럽이 재고를 쌓으면서 이렇게 건전하게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12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그건 한번 몇 달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중국의 금융 쪽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은행의 대출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지방 정부라든가 기업들은 섀도우 뱅킹, 그러니까 이 고리로,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단기 대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전체 신용대출에서 이 섀도우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2배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늘고 있는데 이 은행에서 거절당한 지방정부나 기업들이 섀도우 뱅킹 이외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건 회사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사채 쪽에 돈을 대주는 거는 이 개인 거액 투자가들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그러니까 중국의 확시아 은행에 웨스 매니지먼트가 부도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그 지방 정부의 부실이 진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은 이제 예금 보장 제도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안 물어주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은 이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실은 은행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수지처럼 부실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 중앙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중국 은행들의 이 부실 여신 비중이 뭐 한 30%까지 갔었는데 중국 그 정부가 다 막아줬죠. 근데 지금도 그 정도로 중국의 부실이 그 정도로 해결될 만큼 가벼운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하드랜딩 할 가능성도 있죠. 아무튼 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 부실을 메꿔주다 보면 그만큼 재정이 취약해지고 이제 경기 부양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운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뭐 사과 회사의 제품, 그다음에 국내 제품인데 이 큰 화면을 보다가 작은 화면을 보면은 눈이 어른어른거리더라고요. 중국인들도 이 큰 화면을 그렇게 선호한다고요. 그분들은 큰 걸 좋아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파블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폰하고 태블릿하고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삼성의 갤럭시 노트가 처음으로 5인치 이상의 그 화면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히트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걸 원하는데 대신 싼 걸 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삼성의 갤럭시 노트는 4,200위안 정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국 로컬 브랜드 거는 한 2,000위안 미만이에요. 그럼 과연 이제 삼성이 이러한 수요를 겨냥해서 부품 단가를 낮춰서 싸게 그 스마트폰을 공급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 중국 브랜드가 우후죽순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 이런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 디스플레이 업체가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일단 그 화면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 같은 데가 부품 단가를 안 깎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보호가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TV 쪽에서도 지금 이 대형 화면의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대형 TV의 한계가 뭐였었냐면 해상도가 안 좋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해상도를 개선시키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UDTV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울트라 데피니션 TV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대형 TV의 수요가 그만큼 늘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한편 삼성은 갤럭시 S4의 메모리를 2기가 대신에 3기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안 갖고 있는 이 반도체 메모리 이쪽을 더 많이 넣어서 공격을 해보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쟁업체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건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일단은 애플 공격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하이닉스의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며칠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상 뭐 큰 영향보다는 오히려 고가 제품대로 이것이 상대적인 수혜는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로 또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켓 인사이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메모를 조금 이렇게 해보셨다가 나중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좀 더 분석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